있으십니까? 오늘 그 후보님이 정치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공약 이후에 거기에 관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입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고 국가적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과 최고의 민간 인재들이 하나로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사회 각 분야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 신분을 가진 분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지성들, 해외 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젊은 인재들 누구라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국정의 컨트롤 타워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대통령실은 정형화된 참모와 분야별 민간 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국가적 주요 현안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들이 지혜를 모아 만들어낸 방안을 가지고 내각과 소통하며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총리, 장관, 지자체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또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합니다.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이제 없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입니다. 기존의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국민은 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도 늘 국민과 소통하며 일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는 임기 첫날부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세 청와대책본부장님과 원희룡 정책본부장님 배석하셨습니다. 방금 발표하신 정치공약 관련한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 푸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후보님 안녕하세요. 니데일리 이도영입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초기에 이제 광화문 대통령 이제 시대에 열겠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후보님은 어떻게 다르게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끌고 나가고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일단 그 방식과 그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청와대 이전 문제나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네. 물론 청와대가 대통령의 초법적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 이전에서 대통령의 초법적 권위에 대한 상징물을 없앤다고 해서 나라가 뭐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이전 문제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문제는 제가 제일 뒤에 마지막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을 뽑고 또 청와대도 공무원들 뭐 정치권에서 온 공무원 또 행정부 쪽에서 파견 온 공무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민간의 최고 지성들을 이 관료들과 또 정치권 인사들과 또 여러 학자들, 전문가, 또 언론계 이런 분들하고 아젠다별로 이거는 그냥 과거 같은 그런 공무원 중심에서 공무원의 면피성을 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여기서 국가적인 아젠다를 추출해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관리하고 또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민관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리고 대통령은 그 중심에 있는 것으로, 그리고 청와대의 참모들은 그 합동위원회를 지원하고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면은 현재의 청와대 구조는 그런 일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그 정부 청사로 집무실을 만들고 그 청사 안에는 대통령실의 참모들과 그 다음에 여러 민관 합동위원회의 사무처, 뭐 지원조직, 회의실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질문이 청와대 유명민입니다. 네. 기존 청와대 문제를 국민들에게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어떤 형태로 돌려주실지에 대한 구상도 혹시 계획하시고 있으신가요? 거기에 뭐 필요한 뭐 역사관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청와대가 아무래도 역사적인 문화적인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일단 돌려드려 놓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저 뒤쪽에서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주경제 민식이입니다. 후보님 집권하시게 되면 여소야대 국면이라서 네. 식물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여쭙고 싶습니다. 국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훌륭한 그 인물을 청문 대상에 그 제시를 했을 때 그걸 거부해 가지고는 뭐 180석가 아니라 뭐 200석을 가지고 있어도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최고의 전문가, 최고의 지성을 모시고 일을 하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의 여당에도 우리 당과 함께 합의를 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많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에 잠시만요.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어서 저쪽에서 아까 질문하시겠다는 기자님 계셨는데 그러면은 예, SBS 허정민 기자님부터. 이분 부분에 민간 인재 영입하는 게 참 어려운 게 그 현재 줄어든 급여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궁금합니다. 민간의 그 최고 지성과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미
그분들이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이상의 어떤 그 자리나 또는 뭐 그런 수입 기대하지 않고도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그 지식을 국가에 그 환원하고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예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호경 기자님 있고요. 그다음에 양범수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후보님 이대일이 김보겸입니다. 민간 인재를 참여시킨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책 결과가 나왔을 때 책임 소재라든지 아니면 검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불거질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책임은 전부 대통령이 지는 겁니다. 네. 조선비지 양범수입니다. 후보님 뭐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가장 큰 문제로 청와대와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인사권의 개수가 너무 많다. 이걸 좀 줄여야 된다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사 문제도 지금 우리 여러 혁신 기업들에도 그 인사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 문제도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부가 이런 그 혁신 행정을 펴기 위해서 또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판단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의사결정의 문을 다 열어놓고 하여튼 많은 분들의 귀한 말씀을 경청을 해서 또 국민들께서도 그 과정을 전부 아실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어떤 그 안을 선택을 해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영찬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후보님 CBS 황영찬입니다. 그 청와대 기능이 지금도 국가적 아젠다를 설정하고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는 곳인데 또 후보님은 지금 청와대가 좀 어떻게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지금 청와대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청와대는 역시 대통령과 그 함께 일하는 또 청와대 참모들에 의해서 국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염병 문제가 생겼다. 그거를 청와대 참모들이 또 뭐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하고 얘기해갖고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비판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미리 수용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겁니다. 결정이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전문가나 지성들에 의해서 또 과거에 관료를 지냈던 분들, 언론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다시 바꾸거나 또는 안 바꾸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결정이 좀 늦더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벌써 민간 자문위원 미국 같으면은 과거에 제가 보기에 서머스 교수 이런 사람들이 경제 자문위원장을 하면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미리 준비해야 될 아젠다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방향을 다 잡으면은 행정부처들은 또 그걸 기본 방향으로 해서 움직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라든지 또 자문기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 위원회의 지원 조직과 그 사무 처라고 하면 좀 조직이 너무 커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밀집해 있어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차원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부차적 문제라고 하셨지만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정부 청사로 이전을 하려고 했을 때 청사 공간위를 협소하고 경호 문제, 외빈 접견 문제, 또 도심이다 보니 교통 문제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이유를 좀 들었었거든요. 좀 다른 대안이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미국 백악관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근무하는 오발 오피스 주변에 참모들이 쫙 있고 거기서 바로 붙어 있는 이 웨스트 윙에
또 전문가들이 많이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그 비서동에서 그 대통령이 집무실인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료 조직 안에서도 그런데 민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되며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김성민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게 좀 많으시지만 양해 말씀드리면 질문 한 번의 기회에 좀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시스 김승민입니다. 그 예전 오늘은 말씀 안 하셨는데 예전에 민정수석 폐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그 민정수석 폐지하면 그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총장하고 협의를 해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구상을 하시는 건지 검찰 인사가 대통령이 분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러니까 인사권이라고 하는 거 역시 최종적인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죠. 이게 국민 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가 임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에는 많은 위임을 통해 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대통령의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그 시스템 관리를 하고 개별 인사는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좀 위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의 검증과 관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민정수석을 폐지한다는 것은 청와대라고 하는 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요 현안과 또 미래 아젠다를 잘 추출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책무인데, 사정 기능의 중추를 대통령실에 둔다고 하는 것은 전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실 기자님 두 분 계신데요. 두 분 질문까지만 받고 공약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후보님 그 공약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 대통령실 내 인재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면 청와대 내부의 정보 보안이나 이런 이제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거기서 어떤 아젠다를 추출해서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점검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꼭 필요한 보안의 문제는 그거는 별도로 관리할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다 함께 아셔야 되는 문제고, 그만큼 대통령실의 기능 자체를,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여러 민간 그 자문위원회, 합동위원회를 투명하게 국민들께서 다 아시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후보님, 그 뉴스NS 남가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부지를 전부 국민께 돌려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어느 정도 선까지 돌려주신다는 건지, 또 집무실 외에도 청와대에는 여러 관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민께 돌려주신다면은 이런 가족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선까지 생활을 하지 않는 선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렇습니다. 네. 관저도 지금 뭐 공개하기는 좀 뭐한데, 관저도 바깥으로 나오고, 이 무슨 경호실이라던가 군부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최소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두더라도 청와대 전체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후보님, YTN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양자 토론을 다시 민주당에 제안했는데요. 그 어제 후보님께서는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양자 토론을 제안한 거는 후보님의 좀 어떤 의견이 들어가 계십니까? 원래 양자 토론을 하기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법부에서는 그 공영 매체가 초청하는 식은 곤란하다고
판결의 취지가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양당이 합의한 사항을 하자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뭐 토론의 형태가 저는 합의된 거를 우리가 사법부 판결에 반하지 않게끔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고 물론 뭐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이고요. 그러나 또 뭐 다른 후보들하고도 이런 그 다양한 형태의 뭐 토론이 제안이 온다고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 초청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뭐 특별히 뭘 배제하고 이런 생각은 없이 원칙에 따라서 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A검색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식 영업했을 때 하셨는데 증권거래세 폐지는 뭉치 주식 영업 폐지를 전제로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증권거래세 유치하시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요. 또 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양도세를 전제로 발표를 한 공약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현행 그냥 유지하는 거로 폐지하면서 양도세는. 또 대한인 선진국형 과세 체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가 일단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설계하실 것인지. 네.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서울에 있는 시장, 뉴욕에 있는 시장, 런던에 있는 시장, 세계 각국의 시장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좋은 시장에 자금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 선진국 시장의 여러 제도들을 그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 관련 세제입니다. 그거를 잘 분석을 해서 우리 시장이 선진국형 이 금융시장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시장과 거래한 주식거래, 우리가 주식거래를 개인끼리 뭐 장외에서 한다든지 또는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양도소득세가 소득세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과 거래했을 때만 증권거래세로 하고 그리고 그게 일정 그 금액이나 퍼센티지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뭐 대주주 거래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만은 그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걷는 금액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식거래라고 하는 것이 뭐 큰 손 작은 손 뭐 일반 투자자를 가릴 거 없이 주식 시장 자체가 자금이 많이 몰리고 활성화되어야만 거기서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 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한, 더구나 또 미국에서도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도 지금 1월 3일 증권시장 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그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또 한국의 그 기업 가치가 많이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아주 우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한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기업 가치가 좀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리 증시가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런 그 어떤 통산 종합과세 방식으로 만들어 설계해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후보님, 한국일보 박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어제 필승결의 대회에서도 후보님께서 대통령 중심제 나라를 국민 중심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을 또 국민에게 넘겨주실 거라고 구상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광화문 쪽으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에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와대 안에서 그 소수의 그 참모와 또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좀 우려하셨던 것처럼 보안을 앞세워 가지고 어떤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할 때 투명하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다양하게 물어보고 아무래도 전문가나 또 언론계나 뭐 학자나 또는 정치권에 계시는 인사도 우리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젠다를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국민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인 소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렇게 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그 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상근 전업으로 하기를 꺼려하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무슨 뭐 재산 등록, 인사청문회 이런 거를 꺼려해서 어떤 그 국정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그 고견을 듣고 이게 제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비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이거를 관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하여튼 이런 최고의 지성을 모시고 그분이 공직에 계신 분이든 민간에 계신 분이든 간에 젊은 분이든 또 경륜이 있는 장년층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모셔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후보님 KBS 박민철 기자입니다. 방금 민주당에서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국민의힘 양자토론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다자토론이 먼저다라고 입장을 들었고요. 여기에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1일 그럼 다자토론 혹시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뭐 그거는 좀 우리 당에 계신 분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우리 당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다자 토론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3프로 TV인가에 나갔다가 토론 그게 뭐 크게 도움이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토론 깊이가 아니고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후보님 정부가 좀 강화된 방역 체계를 다음 달부터 적용을 좀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했는데요. 선별검사 방식이 좀 변경되면서 선별검사 방식이 좀 변경되면서 그 정확도 논란이나 아니면 임산부나 청소년 등의 미접종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겠죠. PCR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신속 검사를 하게 되면 시간은 줄이지만 정확도가 또 떨어지는 건데 이거를 잘 섞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간합동위원회라는 것도 이를테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 방역, 역학조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지성들과 경험자들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그 논의 과정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만들 때 국민들의 협조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소수의 관료가 그게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정치와 행정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받기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두 개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까 정부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부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가 금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광화문에서는 집회 시위를 못하게 되는 건지 하나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으로부터 선대위 국방위 자문위원으로 임명된다는 문자를 받아서 불쾌하다고 후보님께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김병준 위원장님께 국방위 자문위원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과 받아들여야 될 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확인해보고 문제가 네. 있다면 뭐 사과할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사과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이 아시는 네. 집회 시위 문제는 뭐 집회 시위 뭐 금지 문제가 대통령의 이런 어떤 투명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이런 정치와 행정보다 뭐 더 중요한 이슈이겠습니까? 그거는 뭐 적절하게 잘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직접 목소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뭐 어떤 무슨 안전의 문제만 없다면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국민들께서 시위하고 항의하는 목소리도 뭐 업무에 조금 방해가 되더라도 막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 여기 제 집무실 바깥에서도 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사무실에 다 들릴 정도로 그래서 회의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현장감 있게 다 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 저 MBC 신수아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광화문 청사에 이제 집무실 만든다고 했는데 경호 문제도 좀 고려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 그게 지금보다 좀 대통령 경호 수준을 낮추겠다라는 어떤 의지이신 건지 궁금하고요. 질문 하나고 또 다른 질문은 아까 그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요. 이 동학 개미를 진짜로 보호하려고 하면 주식 양도세 폐지보다는 그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대주주, 카카오 대주주 먹튀라든지 이런 사태를 좀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궁금합니다. 경호 문제는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경호라고 하는 것을 경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경호는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문제는 예를 들어서 먹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그 세제 가지고 그게 꼭 저지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대주주라고 하는 것도 요건이 실제 대주주가 아닌 분들에게 내려온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기업들은 그 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실제 대주주가 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우리가 만약에 세수를 확보하고 경제에 있어서의 공정의 원칙을 더 세우려고 하면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상장기업의 기업 가치가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돼서 이를테면 시총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든지 이런 데서 상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저희가 훨씬 더 제대로 과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증권 시장에서 시장과 거래하는 그 참여자에 대한 이런 어떤 세제적인 그런 진입 장벽은 그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야말로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